이부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국민총연목 전환포럼의 연구이사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김종걸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5분요? 네, 부탁드립니다. 예, 5분 동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리 교수님이 30, 50 클럽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7번째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다. 그죠? 근데 재작년에 구매력 평가로 치면 대한민국은 5만 3천 달러입니다. 5만 3천 달러보다 더 많은 5천만 인구 중 이상 중에서 5만 3천 달러보다 더 높은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딱 4나라밖에 안 됩니다. 미국만 혼자 좀 돌출돼서 높고요. 나머지 나라하고 저희 나라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얘기는 엄청난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죠. 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행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 안 해도 마찬가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위기는 위기죠. 근데 위기를 아무리 강조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위기를 부채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인식할 것인가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1929년 공황을 겪으면서 자본주의 사회는 거대하게 복지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들을 실제로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한국 경우에서도 IMF 경제 위기 때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와 IT 강국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던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대체 무엇을 만들어갈 새로운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게 앞으로 우리에게 좀 과제겠죠. 그럴 때 아까 5천만의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김대리 교수님이 아까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테스트베드가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정책은 얘기할 수 있겠으나 제가 여기에 1시간 정도 주시면 얼마든지 얘기하겠으나 불가능할 것이니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저희들의 지금의 일종의 꽉 짜여있는 레고 같은 형태에 있는 이 폐색 상태를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 중에 하나가 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제가 1962년생입니다만 103명이 태어났어요. 지금 살아있는 게 90만 명입니다. 친구들 다 은퇴해가지고 다 산에 가 있죠. 90만 명씩 은퇴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하지만 인류 역사,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던 연금 세대입니다. 한 150만 원 정도의 와이프랑 생활비를 갖고 있죠. 국민소득 3,000달러에서 3만 달러 가져왔던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짱짱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죽을 날까지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한 30년은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30년 동안 저와 와이프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가지고 파이낸스가 가능할까 했더니 겨우 저는 한 상위 10%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만 서울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 중에 거의 보더라인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베이비 부모들은 앞으로 30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했더니 새로운 삶의 현장은 지방입니다. 서울에서도 지쳐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취미생활 중 하나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는 곳에는 서울에서 몰려간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물꼬를 어떻게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맨 처음에 보면 국부란 뭐냐 했더니 유용한 노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플러스 그 노동력의 생산성을 이해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생산성을 강조해왔죠. 하지만 이 땅에는 잘 나가는 10%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 백수,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기타 등등 장애인까지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야 되고 그들이 유용한 노동력과 삶 속에서 그런 노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 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 650조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1년간 5천만 원씩 줘가지고 네 마음껏 한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 봐라 해봐야 매년 10만 명씩 줘봐야 5조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사용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겠죠. 지방이 아니라 지역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자기 삶의 장소에서 참여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인간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쁨이자 의미죠. 이걸 존 스튜어트 밀은 소셜리티, 사회성이라고 얘기하고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는 사회적 감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지방만 아니라 지역에서 스스로 새로운 식의 삶의 방식들을 꾸려나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자 전 세계에다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얘기하자면 지방에 있어서의 소위 예산권, 집행권, 그다음에 감사권의 일부, 기타 등등을 지방에다 넘겨버린 형태의 지방발전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관련돼 가지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한다든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갖고 있는 거대한 관료 시스템을 개혁한다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에 엮어서 지방분권 개헌으로 가져간다거나 하는 것들은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으나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거대한 소위 기회 중에 하나는 지방 지역에 있다 하는 건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 1분 내로 정리해야 될 타임이 왔네요. 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이념입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이념입니다. 소위 성장 중독에 찌들어져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것. 오늘 이 행복포럼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 이념을 만들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 이념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정책인 것이죠. 그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앞으로 논의될 수 있으나 그 정책의 미래 방향은 뭐냐 했더니 지금에 있는 문제를 부채로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세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동지들을 규합하는 것. 그것이 일상생활의 동지든 아니면 정치의 동지든 간에 그런 세력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좀 많이 모이신 우리 국민총행복 정책포럼 또 전환포럼 지방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기타 등등이 이러한 이념과 정책과 세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반 기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한 20초만 더 쓰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파랑새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벤치마킹 대상 전 세계에서 행복하고 좋은 거 다 끌고 모으면 대한민국에서 작동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파랑새는 우리 역사 속에 있고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조선 한국전쟁에 그 폐허에서 일어나서 소위 국민소득 아까 PPP로 5만 2천 달러까지 가져왔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단순한 산업 일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희생과 노력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들의 역사적 경험들을 재발굴하고 한국 사회 속에 작동 가능한 식으로 만드는 거 하는 것.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단어밖에 얘기 못할 정도로 5분만 주셨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시간을 적게 드린 게 그렇게 명분이 되기도 하는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종률 교수님께서 국민총회복 전환포럼의 역할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이사장님이 어깨가 더 무거우시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아마 김종률 교수님이 앞장서서 이념과 정책 세력을 구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래 주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답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번째로 국회미래연구원의 민보경 삶의 그룹장께서 정부가 국민의 삶에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제목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미래연구원의 민보경입니다. 오늘 주제가 정치와 행복인데 사실 저는 국회에 있지만 정치보다는 행복에 방점을 찍어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라서 앞서서 우리 김누리 교수님께서 어떤 국회나 정치인들이 미래에 대해서 많이 좀 간과하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 좀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책임도 있고 역할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래 관련해서 뭐 과학기술 AI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뭐 기후 위기 또 인구 문제 뭐 저성장 불평등 심화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집에 넣었고요.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누리 교수님과 우리 장윤성 기자님께서 한국 사회와 한국의 정치가 좀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어떤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 상황이 지금 어떻게 처해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서현수 교수님께서는 북유럽 정치 사례와 행복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것들과 연관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 종합사회조사의 2007년 이후서부터 한 10년 이후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불만족한다라는 게 거의 60% 정도 돼서 굉장히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만족 수준이 낮고 또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2007년 이후서부터 아주 적게나마 그래도 조금 그 불만족도가 조금 완화하는 우하향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만족하지만 여전히 한국 정치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하려면 아직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 이제 그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참여와 사회적 관계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체들의 활동과 우리가 삶의 전반적인 행복감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살펴본 결과 뭐 동호회라든가 동창회 같은 어떤 그런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행복과의 상관성이 긍정적인, 그러니까 정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환경단체나 여성단체 이런 어떤 좀 사회단체 NGO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정당의 참여 또 노동조합 이러한 데는 단체에 참여하는 것과 전반적 우리 삶의 전반적인 행복감에 있어서 마이너스의 관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즉 환경단체, 여성단체 같은 어떤 NGO, 시민단체나 정당 그리고 노동조합 이런 데는 전반적으로 행복감이 낮은 집단들 우리가 0에서 10점까지 행복을 측정했을 때 0에서 4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뭐 인과관계까지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정치적인 참여 활동과 행복감의 한국 상황에 있어서는 이것이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정치 상황과 행복과의 어떤 그런 관계 수준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행복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 이러한 데는 투명한 정치라든가 효율적인 정부 운영, 높은 사회적 신뢰 수준이 이러한 북유럽 국가에 아까 우리 서현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복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 연구자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인 요인은 어떤 건강의 수준이 가장 좀 많이 행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소득 같은 경우는 이게 정비례로 계속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것이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결과도 확인되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학문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요인이라든가 사회적인 신뢰 수준은 굉장히 정비례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더 사회 수준이 이런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정치적인 수준이 높으면은 그 사회의 구성원의 행복이 높아지는 이러한 영향들을
한다고 확인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인의 낮은 행복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것이 뭐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우리 한국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들이 정치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이러한 것들이 행복과의 현재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정부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런 것들이 향후에 한국인의 행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네요. NGO 활동가들이 행복감과의 상관성이 마이너스 0.3이고 정당은 뭐 더 떨어지는데 이게 행복하지 않은데 의무감 때문에 주로 한다는 그런 데이터인가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발표해 주셔서 더 시간 드렸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로 우리 행복실현 지방정부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고 영암 군수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아마 제일 멀리서 오셨죠. 우리 우승희 군수님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6분. 최대한 5분 안에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최대호 회장님 또 정원호 구청장님 함께 하고 계셔서 행정을 하면서도 정치를 하고 있는 이 단체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도 사실 두 분께서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느끼고 있는 바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토론문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하지 않은 주민들을 더 정책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게 더불어 행복한 지역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지방정부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가 할 일이다라고 좀 돼 있고, 실제 작년에 우리가 영암군에서 처음으로 그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여러 제 과제들도 나왔었고, 그래서 올해는 정식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졌습니다. 지난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영국 프레스턴을 갔었는데요. 아마 이제 지난해 우리 최대호 회장도 가셨었습니다만은 보수 정부에서 공공기관과 건물들을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 기반해서 매각을 하려고 할 때 주민들과 시민들 또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이것들을 공동으로 매입을 하고 또 운영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역에서 함께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시의회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함께 지역의 기관들과 함께 이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지역에서 희망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협력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장윤선 기자님 또 김누리 교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서 저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그런 의무감, 지방정부를 이끌어가는 데서 어떤 관점에서 행정을 해야 되고 정치를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교육시켜주는, 잊지 않게 하는 이런 과정들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고요. 저는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지방정부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어떤 자세와 생각을 다시 한번 견지해야 되는지, 또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건 뭔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지역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 차원도 마찬가지인데 시위를 하거나 또 반대 의견들을 잘 이제 어떤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아까 두 분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분노를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걸 양산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결국은 이 분노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지치게 만들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이해하는 것을 저해한다, 방해한다라고 보게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당파성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
해주셨던 그 이념을 통해서 그 함께 하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 주긴 해야 되나, 이게 그 자기 중심적으로만 흘러다 보면 오히려 당파성이 돼서 그 더 넓은 세계, 또 배려, 포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이 가운데에서 그 행정을 하는 지방자치를 운영해가는 저희 단체장들의 고민들이 있고,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잘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여전히 중요한 영역이고, 그 행복 또는 희망을 만드는 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인을 잘 뽑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나 이 좋은 정치를 만드는 것이 시민의 역할로 다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의제라고 하는 이런 현재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정치인이 그 자신의 소신을 놓치지 않고 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내고 제도를 형성하고 또 많은 분들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참여의식을 갖게 해주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낸 일들을 꾸준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부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요. 제가 굳이 요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5분밖에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또 뭘 요약을 하겠어요? 그죠? 시간도 아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윤영중 랩 2050 대표님께서 국민 행복이 정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받은 민간정책연구소 랩 2050의 윤영중입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의문이 풀렸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그전에는 언론사 기자였었고요. 민간 싱크탱크, 시민사회의 민간 싱크탱크에서 일했고 또 정당에서도 일하기도 했습니다. 정당에서 정책정당을 좀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한 정당의 혁신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제가 6년간 그리고 뭐 언론사 생활까지 포함한 한 15년간 정말 그 정책 중심의 정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제가 불행한 거예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해왔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오늘 민복경 연구원님 발표 보면은 이 정당 참여와 시민사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시네요. 예. 그래서 그 의문의 해답을 조금 찾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늘 저는 반복해서 정책 중심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박진도 이사장님도 투표 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죄송한 얘기지만 이번 선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투표를 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투표를 잘하면 과연 지금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4년 뒤에 조금이나마 진전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2030년까지 탄소 배출 1.5도 1.5도 선을 지키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 줄여야 되는데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입니다.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함께 출산율, 자살률, 삶의 질, 그리고 삶의 만족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김유리 교수님 강조하셨던 성별 임금 격차 모두 다 최악입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적 불평등, 한국은 시장 불평등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근데 정치가 역할을 못하는 게 시장 불평등을 재분배를 통해서 불평등을 다시 개선하면은 다시 OECD 최하일 겁니다. 예, 한국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출생에 200조 원, 300조 원 썼는데 정말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한국은 그 GDP 기준으로 이 OECD 통계에 있어요. OECD에 공식 통계에 의하면은 가족 지출 항목에 한국의 평균 GDP 평균은 1.5% 정도 해당됩니다. 여기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OECD 평균은 2.1%고 그리고 서현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북유럽들은 3%가 넘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저출생 추이가 심각한 나라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저출생에 돈을 쓰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안타까운데 요 얘기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김유리 교수님이 이 얘기 하셨잖아요. 한국의 정당 구조가 너무 보수 획일화되어 있고 심지어 저는 오늘 좀 깜짝 놀랐는데 정의당보다도 왼발로 3발자국 더 간 다음에 독일에 기민당했다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독일에서 이제 신호등 연정, 최근에 이제 마련된 신호등 연정, 물론 여기는 기민당은 없지만 뭐 자유민주당이 있습니다. 비슷한 정당 성향의. 신호등 연정에서 한 정책이 9유로 티켓입니다. 9유로 티켓이 어떻게 나왔는지 복기를 해보면요. 처음에 유류세 인하하자고 나왔습니다. 유류세 인하하자고 나왔었는데 유류세 인하 대신 다른 정책, 전환적 정책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녹색당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녹색당이 참여하고 있는 자유민주당, 사회민주당 신호등 연정에서 그 정책을 채택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9유로 티켓이 시행되었고 9유로 티켓은 9유로만 내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한시적인 제도였습니다. 한시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49유로 티켓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보수당에서 횡재세를 시행했습니다. 원래 횡재세를 시행했던 주역은 리시 수넥이라는 지금은 총리죠. 재무장관, 영국의 보수당에 있습니다. 리즈 트러스랑 같이 이제 총리 경쟁을 벌일 때 리즈 트러스는 무조건 감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앞선 이념이 집권하자마자 바로 실각했어요. 왜냐면은 덮어놓고 감세하면은 채권 시장을 교란시켰거든요. 아무튼 그런 정책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1분 남았네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북극성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어때 옛날에 이제 항해를 할 때는 지도가 없기 때문에 북극성을 보면서 우리의 좌표를 찾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북극성이 GDP였습니다. GDP로 우리의 북극성을 찾았기 때문에 아까 서현수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뭐 코퍼라티즘이나 북유럽의 많은 제도들은 GDP를 절대 중요시 여겼으면 나올 수 없었던 제도들, 나올 수 없었던 문화들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지금도 이미 발전 단계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선 상태에 이르렀고 이제는 좌표를 바꿔야 할 시기, 너무 늦어도 너무 늦은 시기인데도 여전히 GDP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장은 여전히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절대 시대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성장, 이런 것들이 적정 성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얘기를 써놨지만 정책 중심의 정치를 펼쳐야 되고 새로운 북극성의 좌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합의해서 만들어야겠지만 세 가지 지표를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합계 출산율, 소득 불평등 지표, 탄소 배출량,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죠? 굉장히 화나신 듯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회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요건 제가 닫는 것 같은데. 그래도 플로우에서 하실 말씀이 아무리 시간이 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플로우에서 한 말씀 하실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시간이 없으면 빨리 넘어갑니다만. 예. 없으세요?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빨리 갖다 주십시오. 지금 얘기하는 거로군요. 예, 저는 불교환경연대 지금 공동대표로 있는 유정길입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생명운동, 환경운동을 계속 해오면서 한 30-40년 넘게 저희가 해왔던 활동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행포럼에서 굉장히 열심히 저희와 같은 결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요즘에 문제의식들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셨던 직접민주주의라든가 또 이렇게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생명운동이나 이쪽에서는 인간 중심성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요즘에 포스트 휴머니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신유물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행복 포럼에서는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가 중요에 집중돼 있고 미래 세대의 민주주의, 지금 현재 모든 어떤 자원 개발에 대한 어떤 정책 결정을 갖다가 현 세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일정하게 현 세대의 인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연 결정에 있어서 미래 세대의 의사까지도 반영한 그런 결정으로서의 민주주의, 이런 논의가 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제기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행복도 지금의 행복이 아니라 미래 세대 행복에 초점을 두는, 그래서 인디언의 원칙에 의하면 인디언은 7세대 전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7세대 이후에 그 행복들을 갖다 고려해서 지금 현재 결정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우리 여기 행복 포럼에서 좀 그 의제를 좀 만들어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쪽에 마이크가 넘어간 김에 꼭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많이 참으시는 듯한 얼굴을 제가 한 분 보긴 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사회자로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주제 발표하신 분들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자를 떠나서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지금의 한국 사회의 정치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통령제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서현수 교수님께서 우회적으로 핀란드의 사례를 고려할 필요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젠 내각제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제 얘기해야 될 때 되지 않았나요? 저는 이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이 독점주의랄까요? 권력의 독점. 여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했다고 봐요. 야당의 지금 문제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때가 됐다, 저는. 그리고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된다. 예전에는 뭐 남북 간의 관계 운운하면서 한국 사회가 대통령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모든 문제가 저는 문제의 출발점이 거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언제 공식적으로 시민사회 쪽에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또 토론자들 말씀도 들으셨고요. 한 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플로우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셔 줘가지고 한 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토론 말씀과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부분 다 동의가 되고요. 마지막 질문들부터 답변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간 중심주의와 현세대 중심주의의 지평을 좀 훌쩍 패러다임 자체를 좀 뛰어넘어야 된다. 포스트 휴머니즘까지 진짜로 엄청나게 담론이 확장되고 있는 시기이죠. 그래서 그에 걸맞는 이제 문제는 그에 걸맞는 정치적 기획이 무엇일 것이냐 이런 질문들까지 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 세대의 관점이나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까지도 고려한 정책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진국들의 민주주의 체제들도 지금 당면에 있는 과제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사례가 또 핀란드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우리 국회도 지금 미래연구원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벤치마킹 했던 것이 이제 핀란드 의회거든요. 그래서 1993년에 보수정당 소속 의원과 녹색당 소속 의원이 먼저 발의를 공동으로 해가지고 의회 안에 상임위원회로 미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2000년도 헌법 개정되면서 이제 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회가 됐고요. 그래서 미래 세대의 관점까지를 고려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 기반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굉장히 새롭게 떠오르는 많은 다양한 신기술들이 있는데, 이 테크놀로지가 시민들의 사회적 삶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합의적 관점에 기반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제 한 30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고, 여러모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 대의제나 의회제 시스템 안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개혁 방안 또는 혁신 방안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 사실은 청년 정치나 청소년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잠재적 미래세대로서의 관점들이 함께 통합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는 좀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청년 정치나 청년 관련 정책 담론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이제 무성했는데 과연 어떤 프로세스와 그리고 효과를 낳았는가 측면에서는 기성 정당들이 늘 액세서리로 써먹는 정도에 멈춰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청년 세대 스스로도 돌파해내야 될 책무가 있고요. 그리고 기성 정당들이나 기성 세대들 또한 좀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던 주제인데 지난 대선을 보면서 확고해졌어요. 0.73% 차이로 결정이 되었을 뿐인데 나라의 향방이 이렇게까지 국정운영 향방이 180도 다르게 되고 특히 아주 중대한 위기로까지 우리가 정말 그동안 짧게는 30년, 길게는 100여 년의
고투를 거쳐서 오늘의 민주주의와 오늘의 경제 또 복지과 시민사회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점이 단지 한 끗 차이로 늘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랑 맞물려 가지고 그야말로 극단화된 지금 양극화 정치로 이어지고 있어서 전혀 사회적인 대표의 기제도 해내지 못하고 있고 시민사회 안에서 시민들 삶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을 조정해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영리적 작용이 나는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의 책임이 대통령 중심제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 우리가 이제 독재체제에 대한 회귀의 위험성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정도에 묶여 있는데 지금 헌법개혁 노리는 무성에도 한 글자도 못 고치고 37년이 지났죠. 저는 이제 지금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은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을 한편 강화하고 다른 한편 사실은 시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참여적이고 수기적인 형태의 참여 채널들을 좀 더 제도화를 하면서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번번이 의회에 대한 신뢰 문제가 나옵니다. 정당에 대한 신뢰와. 그래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면서 지혜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할 말은 많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토론 내용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깊어졌는데요. 사실 저는 현장을 매일 뛰고 굉장히 긴 시간을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얘기를 하는 터라 행복은 사실은 꽤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오늘 행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일단 대통령 중심제, 내각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매우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국회 정개특위에서 소위 이제 국민 공론조사라는 걸 통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초반에 참여한 사람들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것에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수기 과정을 겪으면서 대체로 비례 의석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의석을 지금 이제 300석에 묶여 있는데 이것도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하고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거의 2월 막바지에 와서 결정이 됐고요. 종국에는 지역구 의석이 하나 늘었습니다. 253개에서 254개가 됐고요. 비례 의석은 하나 줄어서 46개가 됐죠. 이게 웅변하는 바가 뭐냐. 우리 정치는 대단히 양당 공이 기득권화 되어 있고 어느 정치 집단도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을 결단, 이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지역구는 내가 사수해야 된다. 그리고 내 지역구가 축소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게 현실 정치인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100% 우리가 오늘 좋은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예컨대 핀란드처럼 인구 550만의 작은 국가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내전적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 주셨지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내전적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승만 시대로 복귀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걸핏하면 여당의 당대표가 막 종북 얘기하고 반국가 세력 대통령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별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현실의 정치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과 결단이 없다면 저는 변화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물러설 테니 당신들도 물러서시오. 이런 협상을 실제로 지난 위성정당 가지고도 논란을 했었거든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병립형이었고 이 병립형 하지 않으면 반드시 위성정당 만들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계속 온 거거든요. 저는 앞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2030 젊은 세대 얘기하고 기성세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지방이 대안이다 말씀 주셨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난 20대 한 여성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총선 투표하실 겁니까? 합니다. 투표 왜 하세요? 제 미래를 위해서 합니다. 어떤 미래를 원하십니까? 저는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임금 빼고 다 올라요.
제가 제 월급 받아서 제 한 목숨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누구도 자기 행복을 담보해주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종이 짱돌 투표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20대 여성 노동자의 얘기를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듣고 정말 겸허하게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설 때 정치의 발전과 변화가 있는 것이지 백날 우리가 앉아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희망과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예,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예. 시간을 조금 더 가졌으면 더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조금 아쉽고요. 지금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불행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이야기한 자리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허위의 언어 때문이라고 봐요. 결국 이 상황을 우리가 포착하는 건 언어로 포착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포착하는 언어가 너무 허술하거나 너무 거짓된 언어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이미 3번에 걸쳐서 우리가 경험을 했죠. 정권 교체를 몇 번 해도 전혀 안 바뀝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란 이름으로 돼 있지만 이 두 개의 정당이 다른가요? 정강정책 안에 들어가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실상 본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어요. 저는 한국 의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300명이 앉아 있는데 그중에 294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한국 사회의 불행의 근원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가 99% 앉아 있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함께 갈 수 없는 체제예요. 노동자들을 잡아먹는 체제고요. 실업자들을 잡아먹는 체제고요. 어마어마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소위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다고 하는 자유당, 자유민주당은 10% 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린 99%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에. 그래서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양당이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격렬한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정강정책에 차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둘 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면서 한국 재벌들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정당들이 격렬하게 싸우면서 겉으로는 뒤에서는 재벌 독재를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사회고요. 그게 한국 사회의 질적 변화를 사실은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한 사회 아니고요. 군사 독재에서 자본 독재로 이행한 사회고요. 민주주의는 이 자본 독재를 포장하는 아주 아름다운 포장지에 불과하다 하는 게 제가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이 정치 구조를 깨지 못하는 한 한국 사회에서 행복을 논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좀 그렇게 근본적인 맥락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도 너무 우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문학 선생이기 때문에 독일 시인 하나의 말로 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볼프 비어만이라고 하는 독일 시인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에 희망을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그러나 절망을 설파하는 자는 개자식이다. 고맙습니다. 최 시장님 짧게라도 한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하시죠. 시간 많이 가는데 할 수 없습니다. 예. 가능하면 짧게 해주세요. 아유, 오늘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많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또 국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앞뒤가 전도가 좀 본말이 전도됐구나라고 생각 들어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너무 정치가 이념에 치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이런 반복이 된 것 같아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세상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통합의 정치를 실행하기 위해선 역지사지나 마음을 걸고 존중과 배려가 우선돼야 되는데 우리 정치는 존중과 배려가 너무 결여되어 있구나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나의 주장만이 더 크게 세게 강조하고 그걸 억지 논리를 가지고 국민을 뭐 설득한다고 그럴까요? 설파한다고 그럴까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다른 갈등이 많이 촉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라기보다는 사자어가 있습니다. 성어는 아닌데요. 견청고언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물을 잘 보고 그리고 정말 잘 듣고 그리고 적절하게 잘 헤아려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치가 이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들으려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보려고 하는 이것이 많이 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또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네 가지에 파악이 됐다는 얘기 우리 김노리 교수 말씀 듣고 공감은 컸습니다만은 우리 사회 지금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런 올바른 인성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성 사이에 기성인 세대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가 더 많이 반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와 또 고민을 더 많이 해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정치가 타협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만이 아니고 정말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총선 이후에 여러분께서 더 많이 설파를 해주시고 또 주장을 하셔서 우리 정치인의 의식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좀 역량을 모아주시고 역할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던 우리 발표 여러분들, 토론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국민행복 총포럼 박진도 이사를 비롯한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마무리 바로 해주시죠. 안 하시겠어요? 예. 2018년도 입소스라는 국제적인 리서치 회사가 전 세계 한 30여국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한국 사회를 분열시킨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과의 갈등 60%가 넘게 조사가 됐고요. 3년 후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정치적 정당 간 갈등의 심각성이 91%로 또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까 우리 최 시장님께서 통합의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통합의 얘기를 하면 예전에 치면 무슨 회색 분자 비슷하게 취급을 받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우리 오늘 그 심포지엄의 주제가 국민의 행복하지 않은 나라 정치가 답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장윤성 기자님이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정치가 죽었다 깨나도 답할 수 없다 그런 거잖아요.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이 답해야 한다. 이제 국민이 답해야 될 때가 아닌가? 거기만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심포지엄을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